어떤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고령층과 젊은층은 서로 다른 언어를 떠올립니다. 심심한 사과하면 한자가 먼저 떠오르고 굉장히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서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한자가 바로 떠오른다기보다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글이나 뭐 영어가 바로 이렇게 더 쉽게 떠오를 수도 있고. 사회 변화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두 세대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학습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회가 유지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사회 내에서의 연령대별로 어떤 이분화, 계층이 좀 나눠진다든지 또 이념 전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어를 잘못 이해해 놓고선 오히려 당사자를 질책하거나 한자를 모른다며 무식하다고 상대를 타박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한글 언어의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해 언어적 소통 부족이 사회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책을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소제목에서 1장 세대에 대한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같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선거 때를 생각하시면 세대로는 최고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죠. 저자는 세대로는 구체적 행동이며 돈, 권력이고 조직과 제도에 특정한 질서를 구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라는 프레임 안에서 우리 삶과 사회의 실제적 차이를 가져오는 행동이며 사물의 질서라고까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대로는 계급, 젠더, 지역, 생태 등 사회적 다른 이슈마저 가려버린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생물학적 세대를 마치 동질적인 사회 집단처럼 간주한다는 세대주의에 입각한 시선이라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세대론의 시각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격차가 세대별 불평등으로 이해되며 베이비붐 세대나 586 세대는 좋은 시기에 태어나 쉽게 취직하고 집을 싼 값에 샀으며 다음 세대가 더 높은 사회적 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식의 세대 간 담론은 언젠가부터 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세대 간 갈라치기는 그 유포자는 알 수 없으나 기성세대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젊은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거나 회사에서 사용자의 배려에 따른 노동자의 보호와 보답하는 관계로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나 586 세대는 대학만 나오면 원하는 회사에 거의 프리패스로 입사했다고는 하지만 1980년대 4년제 대학 취학자는 12%였으며 대졸자와 비대졸자의 임금격차는 상당히 컸다고 하네요. 소수의 80년대 운동권 출신,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소수 잘나가는 이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아닌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아이콘들이 한국 사회 전 분야에 요직을 차지하고 정치의 중심에 서서 정권 창출과 의회를 장악하여 만드는 법은 세대를 막론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또 이들은 권력에서 내려올 생각은 전혀 없으며 3선,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각 당의 중진들이라 불리며
아랫세대의 재원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 지망생들을 공천이나 선택하여 자신의 쌍팔년도 가치관을 비서관이나 같이 일하는 정당 관계자로 키우며 그런 구시대적 정치 의식의 세습되게 되는 것이죠. 동시대에 주어진 이들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같은 세대의 영향력이 매일 정치, 사회, 문화면의 톱 뉴스를 채우는 이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상당한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지금 20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준생, 알바생도 아니고 능력주의를 제1의 가치로 내세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지난 10년간 직업, 교육, 소득, 재산 등 여러 면에서 세대 내 양극화가 지난 10년 동안 강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지금 30대를 특정 짓는 건 영끌이 아니라 영끌을 넘어선 30대 내에서의 계층화라고 예를 듭니다. 30대 부동산 자산 30%가 30대의 전체 자산액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또 안정된 기성세대와 불안정한 청년세대를 대립시키는 담론도 복잡한 세대관계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정된 세대로는 각 세대의 구성원의 각자 개인의 삶을 왜곡하며 각 세대에 보이지 않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는 불평등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세대 정치는 사실은 각자의 진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대 구성 파악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계급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대생들은 계급 구조에서 노동 계층의 비중은 17.2%였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농민이나 자영업자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2010년대생들은 사무직 및 서비스, 생산직 노동자가 53.1%이며 전문직, 관리직, 신중간 계급이 23.7%나 되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각 세대의 개인들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자유는 파편적이며 개인의 선택이 불가능한 출생의 시간대에 이미 존재하는 사회 구조 조건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 30대는 불평등 사회의 희생자가 대다수이며 수혜자, 기득권자, 불로소득자, 갑질하는 계급은 없는가? 또 불평등 시대 출생 세대라면 그들 내의 불평등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지 않은가? 청년들의 능력주의적, 긍정적 관념은 청년층 전체의 특성인가? 아니면 능력주의 체제에서 승자가 된 계층의 특성인가? 이런 류의 의문점은 또다시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지금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부모님 세대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을 주문합니다. 586 세대, 즉 지금의 50대는 정말로 기득권 세력인가? 그런데 생애 주 직장 퇴직 연령은 40대로 당겨졌고 50대의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현실에서 이들 모두는 기득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자는 세대별 담론과
갈라치기에 있어 일장에서는 특정 세대의 엘리트들이 동시대의 세대의 대표성의 부조리함과 그로 인한 대다수 같은 세대의 현실을 비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훈이었습니다.